우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원총회 회의를 마친 김대의원입니다. 지금 당대표는 모르고 계십니다. 네, 그러시면 우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총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43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전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혹 명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대표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원 참석하셔서 경청해 주시고 또 야당의 부당한 방해 행위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 증명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기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밝히고 나무란다는 뜻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책임 증명 그 자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는데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이미 대선 때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길 반복하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민주당을 방탄 전문 정당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그간의 행태부터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실천이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방탄국회를 시도하는지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한참 동안 늘어놓은 정부 비판 다음에 결국 35조 원 추경을 밀어붙이기 위한 그 전주곡이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기축통화국인 미국, 대외 순자산 최상위 국가인 일본, 독일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국가 채무 비율이 51%밖에 되지 않으니 국채를 늘려 확대 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무시한 엉터리 경제학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국가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IMF로부터 재정 준칙 도입을 권고받은 상태입니다. 기재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이 나라 빚을 계속 늘리면 50년 후에는 재정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나라 빚을 더 늘리자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궁지에 몰리면 익숙한 것을 찾듯 또다시 포퓰리즘에 매달려 내년 총선 때 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수준을 낮추어 보는 얕은 수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 국가 채무 걱정에 대해 그 많은 나라빚을 누가 갚을 것이냐는 분노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벌써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나라 망치는 민주당의 매표 추경을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정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추경이 아니라 재정준칙 도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재정 건전성 강화에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원전 전문가를 모시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강의를 듣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생산하고 유포하는 괴담을 무찌르고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의 모든 학자와 전문가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엄격한 과학적 기준에 따라 처리되면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과학적 진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애초에 과학적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관심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최대 정치 현안으로 만들어 연이은 비리 부패 사건에 따른 당의 위기를 돌파하고 내년 총선 승리의 전략일 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제2의 광우병 사태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제적 균형 감각을 잃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현재 삼중 수소가 가장 큰 문제인데 중국이 2020년 한 해 동안 해양으로 방출한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희석해 해양 방류할 때 정해둔 연간 기준치의 50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중국 정부에 먼저 방류를 멈추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렇게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민주당의 제2광우병 사태 만들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함을 의원들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강 대표님 특별한 발언은 없으신데요. 조금 이어서 10시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실 예정입니다. 격려의 뜨거운 박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정영훈 카이스트 원자력 양과 교수님을 모시고 후쿠시마 방류 안전한가라는 이제 주제의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후쿠시마 이 오염 처리수를 핵폐수라고 하면서 괴담과 선동을 지금 일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정영훈 교수님이 굉장히 또 큰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오늘 특강은 당 홍보국에서 영상으로 기록 편집해서 당원 교육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영훈 교수님은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주신 정영훈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오늘 후쿠시마 방류의 이제 안전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는 원자로가 녹아내린 그 잔해물을 냉각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물이 따뜻해지면 이제 다시 빼서 식힌 다음에 정화도 합니다. 정화도 하고 식힌 다음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수위를 지하수보다 살짝 낮게 유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못 나가게. 안이 수위가 낮아야지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게. 그런 원리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지하수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가면 전체 물량이 늘어나니까 늘어난 양만큼 빼줍니다. 그게 오염수가 되겠고요. 그 오염수를 다핵종 처리 설비라고 부르는 알프스라는 걸 거치면 이제 정화가 되는데, 처리가 되는데, 이 알프스의 성능을 믿을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하나만한 이야기인데요. 알프스의 기본 원리는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걸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와서 만족하지 못했다, 그럼 2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럼 3번 하면 되는 겁니다. 이 필터 거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고장이 나면 어떡하냐? 그럼 그동안은 이제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고, 여하간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졸업 기준을 만족해야지 졸업이지, 그 전에 졸업시키는 법은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알프스의 성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한 논쟁이 되겠고요. 그 전후의 농도를 측정하는데 그 방법이 타당하냐,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요번에 IAEA에서 이제 검증한 것도 일본에서 하고 있는 농도 측정이 그냥 시료만 가져가고 이 농도가 얼마라는 거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주고 너네 측정하고 값 내놔라. 이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죠. 그렇게 했을 때 나온 값들이 측정치들이 다 일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고요. 그럼 그 기준을 만족하면 방류를 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삼중수소는 필터로 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중수소는 물을 이루고 있는 그 물이 H2O입니다. 수소가 2개 있고 수소가 하나, 산소가 있는데 이 수소 중에 하나가 삼중수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물입니다. 물에서 물을 못 걸러내기 때문에 삼중수소는 예외적으로 못 걸릅니다. 그래서 삼중수소는 방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만족시키느냐? 바닷물을 희석해서 충분히 농도를 낮춰서 내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해역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좀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뭐 연도별로 쭉 삼중수소니, 세슘이니, 뭐 플루토늄이니, 스트론튬이니 하는 것들의 농도를, 우리 바다입니다. 우리 바다의 농도를 쭉 관찰을 한 겁니다. 관찰을 했더니 2011년이 후쿠시마 사고였죠. 요 11년 이 사고 전후로 그러면은 뭔가 큰 변화가 있었느냐? 전혀 변화가 없었죠. 그런데 저때 나왔던 방사성 핵종들의 그 양 자체가 지금 후쿠시마에 저장하고 있는 총량보다 1000배 수준입니다. 1000배 많은 게 저때 나왔어요. 2011년에.
그렇다면 2011년에 나와서 지금까지 뭔 영향이 있느냐, 삼중수소가 변했느냐, 아니면 플루토늄이 변했느냐, 세슘이 변했느냐, 변함이 없었죠. 그러면 전분의 1이 나간다면 영향이 있겠는가? 갑자기요? 생기지 않는 거죠. 이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중수소, 소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소금에서 물 찾겠다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삼중수소는 소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물을 증발시키고 소금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또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세슘도 있고 플루토늄도 있고 뭐 스트론튬도 있고 하죠. 우리 바다의 물로 지금까지 천일염을 만들어 왔다면 저기 있는 것들은 소금에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다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수준입니다. 무시하셔도 되는 양이고 원래부터 있어 왔고요. 방류를 한다 그래서 저것이 변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영향은 11년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얼마니까? 무려 한 12년, 13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태평양을 돌아온다 아니면 바로 온다, 이건 논쟁도 사실 무의미한 게, 돌아오건 바로 오건 여하간 우리 바다에서 10년 넘게 관찰한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에서 방류를, 사실 후쿠시마에 연간 방류하겠다는 거에 한 50배 정도를 지금 방류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한 영향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영향들이 나타나기에는 너무나 그 총량이라는 게 미미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수치로 나타내 놨는데요. 세슘이나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뭐 삼중수소 이야기 막 하다가 갑자기 삼중수소는 괜찮은데 뭐 다른 게 문제다,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옮겨가고 막 하는데요. 삼중수소 외에 이런 것들이 희석해서 방류할 때 그 방류구에서 농도가 얼마나 될 거냐, 최대치를 봤을 때 방류 대상이 되는 탱크를 봤을 때는 대략 뭐 한 많아봐야 2, 4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가 1입니다. 2가 이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있어요. 우리 바다의 얘네들 농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방류구에서의 농도조차도. 그렇다면 그 먼 길을 우리나라까지 왔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그냥 우리 바다는 예전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삼중수소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총량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후쿠시마에 저장된 총 삼중수소가 대략 삼중수소 무게로 2.2g 정도 됩니다. 물 무게로 따지면 15g입니다. 15cc. 그 정도가 삼중수소 수고, 그 중에 삼중수소는 2.2g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이 동해 바다에 1년에 비로 내리는 삼중수소가, 왜냐하면 자연에서도 1년에 200g 넘게 생성되거든요. 그 중에 한 5g 정도는 동해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것으로 인해서 무슨 큰 영향이 있는가? 그냥 수백 년 동안 우리가 100년 정도 되겠죠. 지금 살아 계신 분들 수십 년 동안 먹어왔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삼중수소 농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방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방류 지점에서의 농도가 1리터에 1,500입니다. 1,500베크레. 그러면 여기에서 한 수 킬로미터만 더 가게 되면 희석돼 버리죠. 희석돼서 1리터 1베크렐로 떨어집니다. 수 킬로미터만 가면요. 그럼 요 1리터 1베크렐이 어떤 농도냐? 지금 당장 한강에 물을 떠서 측정하시면 1리터 1베크렐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 소변 검사를 하면 1리터 1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민물을 풀어놓은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얼마만큼이냐? 소양강 댐에 들어있는 삼중수소 총량의 8배만 하면 후쿠시마에서 1년 방출하는 양입니다. 1년 동안 뭐 매달 소양강 댐 하나 정도씩 방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우리나라에 있는 강들에서 나오는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얼마나 되냐? 우리 땅에 떨어지는, 요 남한 땅에 떨어지는 양만 해도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는 양의 5배가 됩니다. 그게 결국 우리 바다로 다 들어가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농도가 그 우리 바다의 농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슘이나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같은 농도,
이미 여기서부터 우리 바다와 크게 차이가 없는 농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온들, 태평양 크게 돌아온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우리 바다의 농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중수소 농축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 삼중수소 농축된다라고 이제 우기는데요. 이제 그거는 영국에 있었던 특이한 사례입니다. 뭐냐면 원래부터 유기물이었던 삼중수소를 집어먹은 광어 같은 것에서 바닷물 농도보다 높은 삼중수소가 관찰됐습니다. 그건 원래부터 유기물을 재처리 시설에서 배출을 했는데 그걸 집어먹어서 나온 농도지 저렇게 물 형태의 삼중수소를 방류했을 때 농축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과학적 사실이고요. 그러나 세슘이나 플루토늄이나 뭐 스트론튬이나 이것들은 농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농축되는 효과는 이미 방사선을 피폭을 얼마를 받을 건가 평가하는데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된다고 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고 그 농축되는 것도 이미 영향에 다 고려가 돼 있다. 그러니까 주관식을 맞추건 객관식을 맞추건 배점을 다 해서 채점을 해줬더니 나는 주관식을 맞췄더니 점수를 더 내놔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2번 카운트하는 겁니다. 이미 그 농축 영향은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방사선에 대해서 그렇게 공포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나는 평소에 방사성 물질을 1도 안 먹고 있는데 느닷없이 원전에 사고가 나고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하는 바람에 내가 먹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이게 그 전형적인 한국인의 얼굴이랍니다. 예. 저는 좀 보면 제가 자괴감이 좀 들긴 하는데요. 여하간 평균이 안 되는가 지금. 예. 근데 전형적인 한국인, 뭐 인류라면 똑같습니다. 몸에 1초에 7,000개의 방사선이 나옵니다. 이 베크렐이라는 거는 1초에 방사선 붕괴가 몇 번 일어나느냐.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방사선이 초당 몇 개 나오느냐. 제 몸에서 제가 70kg이거든요. 제 몸에서 1초에 7,000개가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몸무게 100 곱하시면 돼요. 그만큼 방사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앉아 계시면 서로 주고받고 하십니다. 상대방 몸에서 나온 방사선을 좀 쪼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모여 앉으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고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왜 삼중수소도 들어있고 왜 이러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늘상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큰 게 칼륨이고요. 뭐 탄소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양이 자그마치 0.5mS입니다. 아무 영향 없는 수준이고요. 밀리 밑으로 1000분의 1로 내려가면 마이크로죠. 그러면 500마이크로시버트라는 양이 되고 그럼 1년 365일이니까 매일 한 1마이크로시버트 정도의 방사성 물질을 제가 청정 식단으로부터 뭐 후쿠시마 산이 아니고요. 청정 국산 산나물 뭐 생선 이렇게 하더라도 1마이크로시버트가 피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방사선을 감지할 수 있는 관광 필름 위에다 놓고 잠시 두면 저렇게 됩니다. 모양이 확실하게 보이는 건 하나 있죠. 바나나. 요걸 요렇게 잘라 놓으면 요렇게 자국이 납니다. 방사선이 지나갔다는 얘기죠. 요거는 돼지 간입니다. 밑에 건 생강이고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만하냐 아니냐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럼 방류를 일본에서 한다면 얼마만큼 영향이 있겠느냐. 제가 뭐 여러 가지 경우를 3가지 경우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떤 가정이냐. 일본에서는 30년 아마 앞으로 더 나올 거니까 30년에 그치진 않을 겁니다. 30년에 나눠서 방류를 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정은 뭐냐. 알프스도 이제 더 이상 안 돌리고 지금 있는 그냥 그대로 방류 기준을 만족하건 안 하건 그냥 쏟아버린다. 바다에다가. 그것도 몇 년에 나눠서도 아니고 1년 안에 다 부어버린다. 그 다음에 후쿠시마 앞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가둬놓는다. 어디 못 가게. 10km 안에 있는 물고기는 가둬놓는다. 그러면 그 생선만 계속해서 1년 내내 섭취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피폭을 받겠는가. 굉장히 뭐 이거 있을 수 없는 가정이죠. 바다 물고기를 이제 그 안에 가둬놓는다는 그 자체부터도 이상한데, 그랬을 때 18 마이크로시버트입니다.
우리가 1년에 500 마이크로시버트를 드시고요. 뭐 더 드시고 덜 드시고에 따라서 뭐 수백 마이크로시버트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걸 드시냐에 따라서 이런 무리한 가정을 했을 때 18 마이크로시버트 1년에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를 방류를 할 때 방류 기준에 맞는 걸 방류를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1km 밖에서 방류를 하는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1 마이크로시버트의 100분의 1 수준 정도 됩니다. 1 마이크로시버트가 우리가 하루에 먹는 방사성 물질의 양입니다. 그거에 100분의 1이 추가되는 겁니다. 언제? 후쿠시마 앞에 있는 생선만 골라 드셨을 때 1년 동안. 그럴 때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의미를 둔다면은 둘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얼마만큼 영향을 받겠느냐? 우리 결국 태평양에서 물고기를 잡아온다. 해류를 돌아서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단 태평양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원양 어선으로 들어온 걸 우리가 섭취를 한다고 했을 때 나노시버트의 1000분의 3 뭐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마이크로시버트 하루치라 그랬죠. 나노시버트는 그게 1000분의 1입니다. 그 1000분의 1에 1000분의 3 정도 되는 거니까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1마이크로시버트는 또 달리 표현 드리면은 약 10m만 높은 데로 이사 가시면 1년에 1마이크로시버트 추가되십니다. 위험한가요? 요 밑에 집하고 저 위에 집하고 저 위에 집은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무지막지한 방사선을 위에 공기가 막아주고 있는데 제가 키가 조금 더 크면 바로 두드려 맞게 되겠죠? 네, 그 영향입니다. 요번에 후쿠시마 시찰단이 갔죠. 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시찰단이 일본 갈 때 인천에서 나리타 공항으로 갔겠죠. 그러면 그 왕복하는데 피폭을 얼마 받았느냐? 7.4 마이크로시버트 받았습니다. 후쿠시마 생선만 1년 내내 먹었을 때 1 마이크로시버트의 10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시찰단은 비행기 한 번 탔다는 걸로 그냥 그 수백 배를 이제 피폭을 받은 거죠. 그럼 비행기 일본 가는 걸 타면 문제가 되느냐? 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슘 범벅인 우럭이 잡혔다. 저것도 사실 후쿠시마 원전에 이렇게 가둬놓은 물 안에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채취를 한 건데요. 저기서 1kg에 18,100g, 기준치가 100이니까 180배 초과. 이렇게 해서 이제 대서특필이 됐죠. 기준치 넘었죠. 그렇지만 저건 먹는 물고기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만약 먹었다면 얼마만큼일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내에 자연산 전복을 1kg을 드시는데 제가 여기서 가정한 건 요 1kg에 25%는 내장이고 75%는 살로 이렇게 가정했을 때 평가를 해보면 대략 0.45 밀리시버트, 450 마이크로시버트입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1년 동안 음식으로 먹는 게 0.5 밀리시버트입니다. 전복 1kg만 드시면 그거 그냥 하루에. 네, 그러니까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뀝니다. 그런데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게 위험을 주느냐 안 주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두 개의 피폭량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냥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각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우리가 수입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방류를 묵인할 경우 혹은 인정해줄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논리는 더 강화가 되는 쪽으로 갑니다. WTO 우리가 소송을 당했을 때 제소를 당했을 때 우리가 1심에서 졌습니다. 1심에서 졌는데 1심에서 진 이유가 뭐냐.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우리 국민이 섭취할 경우에 위험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위험성을 우리가 입증할 수 없습니다. 보셨듯이 위험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2심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쳤느냐,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그 바다와 우리 바다는 다르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왜? 그 바다는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
우리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검역하는 것과 그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검역하는 것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인정받았습니다. 일리가 있다. 한국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그 바다와 너네 바다는 다르지. 라는 거 인정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저런 우럭이 잡힌다. 뭐 거의 바깥에 나가면 잡지를 못합니다. 기준치 넘는 게 거의 없는데요. 여하간 저쪽에 있다는 것 자체는 일단 저 바다와 우리 바다는 다르다는 것. 그리고 방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하간 사고 때문에 나온 것을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바다와 우리 바다는 다르다는 논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해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 해소된다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뭐 수입을 해줘도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궁지에 몰려서 저걸 수입해줘야만 하는 상황으로 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장기간, 아주 미미해도 장기간 피폭 당하면 위험하지 않겠느냐, 티끌모아 태산 아니냐. 티끌이 태산이 되려면 티끌을 태산만큼 모으셔야 됩니다. 네, 티끌은 모아도 티끌입니다. 피폭량이라는 건 작은 양을 장기간 간다 그래서 이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1리터 100크렐의 삼중수소를 민물에서 장기간 섭취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우리 바다에 줄 영향은 100만 분의 1 베크렐입니다. 그러면 1베크렐을 장기간 먹어와서 농축되는 것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오셨는데 그럼 그걸로 영향을 받겠느냐? 80년을 사신들, 100년을 사신들 영향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을 들으니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다는 그러한 설명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부터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그럼 질문 이용 의원님 질문만 시간 관계상 한 분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휘지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면 왜 거기다 두지 하는 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 안에 이렇게 보관하는 게 어려운지, 그리고 그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없으면 보관해도 괜찮은 것은 아닌지, 그런 논리에 대한 대응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찍을 때 피폭량이 얼마나 됩니까? 엑스레이 한번 찍으시면은 대략 50에서 100 마이크로시버트 정도 됩니다. 50에서 100 마이크로시버트. 1 마이크로시버트의 100분의 1이 후쿠시마의 영향이고요. 후쿠시마 앞바다. 그렇게 되고, 말씀하신 너나 먹어라라는 이제 그런 논리. 그렇게 안전하면 보관을 하지 그러냐 하는 것은 사실 좀 무의미한 논쟁인데요. 안전한 걸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왜 굳이 반대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쓴 생활 폐수도 정화해서 한강으로 다 내보냅니다. 결국 바다로 가게 되고요. 그렇다면 그 정화를 한 물은 위험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류에 있는 주민들이 절대 방류 반대다. 위에 사는 도시에서는 방출하지 마라. 그럼 이 사회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걸 어디에 보관을 하건 결국은 바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밭에 뿌린들, 논에 뿌린들 결국은 바다로 가게 되어 있고요. 다만 그 경로만 추적하기 어려워집니다. 바다에 방류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감시하기도 좋고요. 우리가 가서 감시하기도 좋습니다. 바닷물 채취를 해서 측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경로가. 그래서 이거를 뭐 보관을 해라. 보관하는 것도 뭐 한도가 있죠. 한도가 있어서 무한정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여과를 하지 않고 내보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반대를 할 수 있는 어떤 정확한 명분은 사실 없습니다. 너나 먹어라라는 것은 그럼 먹으면 증명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저보고 만약 너나 먹어라 그래서 저는 먹겠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먹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야, 이 독한 놈 봐라. 그걸 먹네.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건 참 사실 무의미하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요. 오늘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교수님께 그럼 이것으로 의원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장으로 이동해 주시고요.